우리가 중세의 왕과 여왕을 생각할 때면 종종 화려한 궁전과 담비 가죽과 벨벳, 보석으로 치장한 군주들이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윤희, 나는 왕관과 화려한 의식, 그리고 장엄한 행사 뒤에는 그들의 세계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왕실 가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유전적 역사,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친 근친혼으로 인해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실이 왕실 기록에 남지 않기를 바랬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가 그들의 성과 혈통, 그리고 눈먼 야망을 파헤쳐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메디벌 매드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1646년 10월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자 후계자인 16세의 발타사르 까를로스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스페인 왕실에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왕자의 죽음은 한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상실로 인해 위태로웠던 왕가의 미래마저 꺼뜨렸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펠리페는 아내 엘리사베트 왕비를 잃고 장례를 치렀고 왕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왕은 더 깊고 어두운 공허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펠리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단지 개인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그 뒤따를 정치적 파멸의 위협이었습니다. 그의 제국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했던 스페인 합스부르크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사이의 미묘한 유대가 갑자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후계자가 없었던 왕은 재혼하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49년 44세의 나이에 펠리페 4세는 새로운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14살 마리아나 합스부르크로 예전에 그의 고인이 된 아들과 약혼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3세의 딸이자 펠리페의 친조카였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혈통이 얼마나 심하게 안으로 얽혀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어린 왕비는 5자녀 중 첫째를 낳았지만 그중 단단 2명만이 어린 시절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1661년 11월 마리아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후계자, 훗날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가 되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의 탄생은 승리의 순간이었어야 했지만 불길한 무게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게의 56명의 조상 중 48명이 아버지의 조상이기도 했습니다. 축하해, 아기 찰스야. 너는 이제 유럽 역사상 가장 근친혼이 심한 왕실 인물상을 받게 되었구나. 이 왕조는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힘을 희생했고 이는 펠리페가 지키려 애썼던 위험한 유산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왕실 내 근친혼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통치자들은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파라오 람세스 2세는 자신의 딸과 결혼했고 클레오파트라 7세는 오빠와 결혼했으며 아메노테프 1세는 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유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돌과 모르타르 이론으로 알려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에서 나온 물리적 요소들이 정액에 농축되어 성관계 후 자궁 안에서 인간의 신체 부위로 다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후천적으로 얻은 신체적 특징이 유전된다고 믿었는데 예를 들어 다리 근육이 발달한 남성은 다리 근육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더 강한 다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왜 신체에 변형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모가 대담함과 같이 나중에야 나타나는 특성들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벽돌과 시멘트 모델보다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특성에 대한 정보가 일종의 설계도처럼 전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유전에 있어서 혈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왕족들은 거의 광적인 집착으로 이 생각을 고수하며 자신의 혈통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전자가 DNA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각 부모로부터 23개씩 총 46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이 유전적 설계도는 머리카락 색깔부터 지능, 혈액형까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부모 모두 같은 가족 혈통에 속해 있고 둘 다 그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아이에게 물려줄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부모 사이의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이런 패턴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될수록 해로운 유전적 특성이 축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결과 아이가 여러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사촌끼리 결혼할 경우 아이가 영아기에 사망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가질 확률이 2배로 높아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왕조의 운명이 한 아이의 탄생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왕실 부부들, 특히 대부분 비난을 받았던 왕비는 사방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성을 통치자로 두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쟁이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아들을 낳는 것만이 왕조를 지키고 왕국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에게 남자 후계자를 얻는 것이 거의 모든 깨어있는 시간 동안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헨리 8세는 남자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첫 두 아내와 이혼했고 첫째 아내 아라곤의 캐서린과는 24년 결혼 후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헨리 8세는 나라 전체를 뒤집고 가톨릭 교회와 결별했으며 두 번째 아내는 간통이라는 의심스러운 혐의와 더 의심스러운 마녀 혐의로 참수당하게 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권력이 오로지 혈통을 통해서만 계승되는 왕가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왕족이 다른 왕족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나 왕자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은 거의 항상 정치적인 이유였고 동맹을 맺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혈통이 순수할수록 더 좋았습니다. 근친호는 합스부르크 가문, 즉 오스트리아 왕가의 역사 전반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 가문은 한때 유럽의 운명을 좌우했던 중요한 왕조였습니다. 이 가문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와 스페인 합스부르크라는 두 개의 큰 분파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파 모두 권력을 자신들의 혈통 안에 굳게 지키려는 동일한 의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중심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랜 기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관을 지녔고 20세기까지 이어진 광대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스페인 분파는 1496년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아들이자 미남 필리프로 알려진 필리프 1세가 카스티아의 후아나와 결혼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가면서 중요한 결합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결혼은 두 왕가의 단순한 연결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은 곧 유럽의 중심에서 신세계의 먼 변방까지 영향력을 뻗치는 새로운 합스부르크 가문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왕조의 결혼 전략은 너무 집요하게 내부로 향해서 삼촌과 조카, 첫 번째 사촌 등 가까운 친척들 사이의 결혼이 거의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1450년부터 1750년까지 3세기에 걸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과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들은 자신들,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사이에 73건의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점점 더 긴밀해지는, 훨씬 더 친밀한 무언가로 서서히 조여지는 촘촘한 동맹의 그물망이었습니다. 이 결혼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혈족 결혼이었으며 가게가 반복해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4번이나 삼촌이 자신의 조카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안나 폰 합스부르크와 까를 대공은 마리 폰 바이에른과 펠리페 4세는 마리아나 폰 합스부르크와 그리고 레오폴트 1세는 마르가리타 폰 에스파냐와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2번의 이중 첫 사촌 결혼, 9번의 첫 사촌 결혼, 4번의 1.5촌 결혼, 1번의 4중 2촌 결혼, 그리고 7번의 2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결혼이 있었습니다. 더 멀지만 분명한 혈연 관계로 묶여 있었습니다. 결국 이 결혼들 중 24건만이, 즉 3분의 1도 안 되는 수가 2촌보다 낮은 혈연 관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친호는 아기, 유아, 그리고 어린이 모두에게 높은 사망률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기형도 일으켰습니다.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하브스부르크 턱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의학적으로는 하악 전돌증이라고 불립니다. 이 질환은 턱을 앞으로 밀어내어 턱이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보이게 만듭니다. 이 변화는 종종 부정교합을 유발하는데 이는 위턱과 아래턱의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물림이 눈에 띄게 어긋나는 상태입니다. 많은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들은 이 질환뿐만 아니라 수두증과 간질도 앓았습니다. 수두증, 즉 뇌수종은 뇌에 물이 차는 현상으로 뇌를 둘러싼 연약한 조직에 압력이 가해져 손상될 수 있고 정상적인 뇌 기능이 방해받게 됩니다. 페르디난트 1세는 1835년부터 오스트리아의 황제로 통치했는데 그의 부모가 이중 사촌이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모든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건강이 좋지 않고 하루에 최대 20번의 발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통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혼을 완전히 이루지 못해 자녀도 없었습니다.
레오폴드 1세는 1658년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으며 하브스부르크 가문 특유의 돌출된 아래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키가 작고 마르고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왕조의 약화된 면역 체계로 인해 그들은 전염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오폴드는 거의 47년 동안 두 번째로 오랫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윈세스트 뜻의 시작. 하지만 합스부르크가의 근친혼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스페인 지부였고 그 정점은 1661년 미래의 찰스 2세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찰스는 4살도 되기 전에 왕위를 물려받았고 구루병을 앓아 2년 동안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했습니다. 찰스는 천연두, 홍역, 풍진, 수도 등 열과 발진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항상 무언가의 병에 시달렸습니다. 찰스의 혀는 너무 커졌고 턱도 심하게 비뚤어져서 8살이 될 때까지 첫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찰스는 매일 식사하는 것조차 힘겨웠고 제대로 씹지 못해 음식을 통째로 삼키곤 했으며 곧바로 토해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찰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간질 발작이 이미 허약한 그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의 지적 발달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크게 뒤처졌고 그는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분노와 끊임없는 초콜릿에 대한 갈망으로 유명했습니다. 잠깐 덧붙이자면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갈망이 계속된다면 얘기는 다릅니다. 좀 더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의 의사들은 그가 어떻게든 계속 살아있는 것 자체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40번째 생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그는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손자인 필리프 드 앙주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1700년 11월에 찰스가 사망했을 때 부검 기록에는 그의 심장이 후추할 만한 크기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폐는 부식되어 있었고 장은 썩고 궤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석탄처럼 새까만 한쪽 고환만 있었고 머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찰스가 죽었을 때 합스부르크 왕가의 스페인 계통도 함께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합스부르크 왕가의 스페인 계통은 단절되었지만 오스트리아 계통은 계속 이어졌을까요? 두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이 모두 아동 사망률을 급격히 높였고 그 결과 생존 가능한 후계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어 왕가의 미래가 약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는 10살 때 가까운 친척인 엘리사베트 드 부르봉과 결혼했으며 그녀는 13살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10번의 임신이 있었지만 그중 성인까지 살아남은 자녀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후계자였던 발타사르가 10대의 천연두로 사망하자 펠리페는 또 다른 후계자를 얻기 위해 재혼해야 했고 안타깝게도 자신의 조카인 마리아나 폰 합스부르크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 5자녀 중 2명만 생존했으며 후계자 카를로스 2세가 스페인 국왕이 되었으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자녀를 두지 못해 결국 스페인 왕가는 단절됐습니다. 오스트리아 가문 쪽을 보면 레오폴드 1세 역시 자신의 조카와 결혼했고 매 자녀 중 단 1명, 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또 다른 가까운 친척과 다시 결혼했지만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3자녀 모두 사망했습니다. 레오폴드는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먼 친척과 결혼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10명의 자녀 중 7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고 그중 2명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필리프의 2번의 연이은 결혼이 혈연 관계를 점점 더 가깝게 만든 반면 레오폴드의 결혼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를 구하고 스페인 지부를 몰락시킨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디벌 매드니스, 이번 에피소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를 추가로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저희는 패트리온과 유튜브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단 3파운드로 매달 추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는 화면에 이름이 나오는 이 멋진 분들과 함께 한 달에 9파운드인 상위 티어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적어도 이 채널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의 이름이 이 영상의 캔버스에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